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인 세무사입니다. 저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인천 지부, 인천 지회 고문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회에서도 제가 재개발건축 관련된 세제와 관련돼서 설명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1교시와 관련돼서는 교수님께서 이제 재개발건축과 관련된 정책적인 측면, 또 실무적인 부분,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저는 부동산 세제 전망과 핫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제목은 멋있죠? 그쵸? 제목은 훌륭하지만 2023년도 11월 30일에 이제 국회에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본회에 이제 올립니다. 본회에 올렸는데, 본회는 2023년도 12월 20일 혹은 28일에 통과될 예정인데, 세법 개정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의 부동산 세법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양도세? 양도세 중과세 아예 확 없앴으면 좋겠죠. 그렇죠. 취득세, 저는 양도세도 중요하지만 취득세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천 지역 같은 경우. 그렇죠? 얼마 전에 저랑 왔었어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사장님께서. 큰일 났다. 본인이 중개한 행인데 어떤 분이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었고 세 채를 취득을 했을 때 한 채는 기준시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빈집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된 그 구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3주택 중과세 몇 퍼센트? 8%. 우리 인천 지역에 있으니까 중과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네, 또 하나 연락이 왔었던 부분은 또 중개사 대표님이신데, 본인들이 양도세 매도자가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부분은 2024년도 5월 9일 전에, 5월 9일 이후에는 이제 중과세 규정이 다시 부활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각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 맞나요? 맞나요? 맞죠. 현 시점 공포 마케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얘기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공포 마케팅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실은 이런 측면에서는 이용을 해 볼 수가 있고, 또 물론 이번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언제 더 유예가 되고 폐지가 될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앞에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참고적으로 저는 용띠가 아닙니다. 대신 아버님께서 제 태몽을 꾸셨습니다. 돼지 꿈을 꿨다. 대신 용을 물고 있더라. 아주 훌륭한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실현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PPT에서 항상 이 그림을 띄웁니다. 멋진가요? 네, 좋습니다. 뒤에 산이 있고 서울에 있는 지역 같아요. 그렇죠? 이 구역을 보면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요? 여기가 재개발로 가면 딱 좋겠죠? 재개발이 안 됐을 때는 거래가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추진위 승인을 받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을 받고 착공 2주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들썩들썩 해가면서 올라가겠죠. 중개사님들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외지인들, 현지인들이 계속 이 지역에 임장을 오고 취득을 하려고 하겠죠. 최근에 이게 만약에 인천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다주택자가 많아요. 다주택자들이
취득을 할 때 취득세 중과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겠죠. 보통 2주택을 가지고 있고 3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따 뒤쪽에서 살펴보겠지만 시공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개발구역으로 돼서 추진이 떨어지고 조합설립 인가가 떨어지면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조합설립 후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시공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건축과 관련된 세무회계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60가운데를 제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다양한 지역에 있는데 시공사들이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올까요? 지금 공사비가 너무나 올라갔죠. 그렇죠? 공사 계약을 해놓고도 나중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청천 1구역이 있습니다. 청천 1구역. 청천 1구역은 대림에서 시공을 했는데 공사비를 못 올려서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잘못하면 적자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도 자금을 유치해서 여기에 관련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또 아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취득세 문제도 있지만 이자율 문제도 있잖아요.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정부 측면에서는 2023년도 뒤쪽에서 보겠지만 2023년도 세수가 엄청나게 펑크나 있어요. 원래 400조를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60조가 덜 들어갔어요. 물론 기획재정부가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경기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가 엄청 있습니다. 엄청 발생하고 있어요. 세수가.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돼서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가 측면에서는 세수와 관련되어 있고요. 또 경제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세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여기 아파트가 올라가면 산도 가까우니까 이 지역에 투자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볼게요. 2024년 경제성장률 이제 IMF 쪽에서는 2.2%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 쪽에서도 2.3%, KDI 쪽에서는 2.3% 예상합니다. KDI 쪽에서는 항상 좀 좋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성장률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세수도 증가될 것을 생각을 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세수 예측을 하게 됩니다. 금리 전망은 이제 현재 기재부에서도 금리와 관련돼서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성장률 기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대표님들 당연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5%입니다. 예상을 하는 것이 내년도 4월에서 6월 사이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JP모건 쪽에서는 최근에 내년 3분기 7월부터 9월 사이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유동자금이 상당히 움직이게 되겠죠. 부동산 경기 전망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수도권과 전국 측면에서는 한 2% 마이너스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은 마이너스 1%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수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2023년도에는 원래 400조 원 정도로 국세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60조가 줄어든 340조 정도밖에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2.2%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3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70조 정도 세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이 항상 매년 벗어나고 있는데 내년도는 좀 맞을 것 같다는 전망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제 부동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된 세법 내용은 거의 없어요. 불행하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주택 중과세 규정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었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이제 서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현재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은 1에서 3%, 2주택은 8%, 3주택은 12%. 법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2%가 부과되고 있죠. 비조정 대상 지역은 1주택은 1에서 3%, 그 다음에 2주택은 1에서 3%, 3주택은 8%, 4주택부터 12%죠. 인천에서 1세대 3주택을 가지고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몇 퍼센트가 부과된다? 현재 8%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월 4일 날, 즉 1월 5일부터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이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주택을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게 실무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나요? 지금? 엄청나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투자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에 있는 서초, 송파, 강남, 용산 이 4개구죠.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 이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하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3주택부터 8%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내년도 8월 이후부터는 개정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 같은 경우 8%였는데 1에서 3%, 3주택은 12%에서 6%, 또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 같은 경우 8%가 4%, 12%가 6%, 이 50% 이상 다운시키는 이 개정안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바뀐 내용이 전혀 없다. 중과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2023년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월 5일부터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그 즉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상태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 이상 되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원래는 3.5%였는데 12%로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6%로 인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작년도에도 그렇고 이번 연도에도 전혀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 하반기에도 입법이 될 것이냐 이거는 의심이 상당히 됩니다. 인천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서 이거는 당장 개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원래 이 제도도 그렇고 취득세 중과 완화안도 그렇고 정부가 발표했을 때는 2022년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했어요. 이걸 믿고 실은 증여를 한다든가 취득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약간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원래는 정부 쪽에서는 국회 쪽과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이런 발표를 할 때는 협의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발표가 너무 앞섰던 거죠.
자, 양도세입니다. 아까 공포 마케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현재 법에서는 내년도 2024년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즉 1세대 2주택이라든가 1세대 3주택자의 경우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과 관련돼서 또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단기 양도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세 세율과 관련돼서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양도세 세율과 관련돼서는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이외의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매한다든가 상가를 매매한다든가 했을 때 1년 미만은 50% 세율이 적용되죠.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이상은 40%, 2년 이상은 6에서 45% 세율이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세율을 상당히 완화해 주기로 했었어요. 원래 발표가.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가 분양권, 입주권과 관련돼서는 1년 내에 매각했을 때 70% 현재 세법이. 그 다음에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누진세율 등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것도 현재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없이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쉽게 개정되긴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도 쉽게 개정되긴 어렵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주택 중과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세대 2주택 혹은 1세대 3주택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오늘 현재에서는 인천 지역은 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인천 지역에 주택을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주택을 매각을 했을 때, 그렇죠? 매각을 했을 때, 물론 중과세 유예 규정이 있지만 인천 지역은 어차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는 이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인천의 주택을 5채 가지고 있고 서초구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 총 6채를 가지고 있다. 서초구에 있는 주택을 매각을 한다라면 이거는 다주택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죠. 원칙적으로.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5월까지 중과세 규정을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중과세 규정은 기본적인 세율의 2주택자의 경우에는 20%,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본 세율의 30% 추가해서 부과하는 규정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 규정이 있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95% 이상 1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폐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번 연도의 세법 개정이라기보다는 계속 정부와 세무사회 또 회계사회 쪽 의견들, 그다음 국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 양도세 규정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부하실 때 양도세 정말 힘드셨죠? 그렇죠? 실무에서 양도세 규정이 아주 중요하지만 양도세와 관련돼서는 법 조문이 너무나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과 관련된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보면 법에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서 법전에 등장을 할 겁니다. 알기 쉽게. 그렇죠? 국민들도 알기 쉽게 하고 조세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과 관련돼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렇죠?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법전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 자체가 법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 작업은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바뀐 세법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볼 만한 개정 내용입니다. 아마 교재 내용과 이 PPT 내용은 다를 겁니다. 이 화면 내용이. 제가 교재를 만들 때는 이제 11월 30일 전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없지만 당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인데 이제 지금 현행 증여세 규정을 살펴보면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얼마나 공제가 된다? 6억 원이 공제가 된다. 그 다음 직계존속, 즉 아버지가 아들, 딸, 어머니가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줄 때 얼마 공제가 된다? 5천만 원 공제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죠.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즉 자식이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엄마, 아버지에게 증여했을 때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개정안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면 확정된 내용이 되겠지만 개정안에서는 특히 윗분들이 직계 비속 아들, 딸에게 준 경우에 혹은 손자, 손녀딸에게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에는 5천만 원 공제만 해줬지만 혼인을 하는 경우 요즘에 우리 지회장님, 김영범 지회장님 자녀분 결혼하셨나요? 아, 하실 예정인가요? 언제 정도? 모릅니까?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첫 분이? 아들? 둘 다 아들입니다. 아, 심각합니다. 둘 다 아들이면. 그렇죠? 자제분 큰아들 결혼할 때 어느 정도 해주실 생각인가요? 민감한 질문인가요? 참고적으로 저는 김영범 회장님과는 잘 아는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5억 대단하십니다. 5억 그렇죠? 5억 박수 한 번만. 물론 회원님들이기 때문에 10억을 부르고자 했지만 5억만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아들들 결혼할 때 보통 뭐 집을 해주면 좋겠고 그렇죠?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세금 정도는 해줄 수가 있겠죠. 인천에서 아파트 전세금 어느 정도 가나요? 3억 정도, 5억짜리도 있겠지만 3억 정도가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님 결혼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주실 수 있나요? 따님 정도는 얼마? 딸이 없어요. 이렇게 벗어납니다. 제가 딸이 지금 고3입니다. 이제 시험을 잘 봤어요. 잘 봤다는 기준은 모의고사 기준으로 잘 봤다는 거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딸이 결혼할 때 저희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한 1억은 줘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1억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3억, 1억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애로사항이 만약에 전세금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집을 사준다든가 뭐 아니면 따님에게 뭐 한 1억 정도 결혼자금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게 보통 관행적으로 인천 지역에서 보통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평균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줄 때는 5천만 원. 물론 이 5천만 원은 10년간 누적한 금액이죠. 하지만 이제 혼인할 때는 결혼 전 여기입니다. 혼인 신고 전후 6개월 2년입니다. 혼인 전 2년, 혼인 후 2년, 총 4년 기간 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그러면 증여받은 자가 이제 증여세를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1억 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겁니다. 즉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될 수가 있죠. 이거는 증여받는 자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재혼을 하는 건 아니고 자 만약 결혼을 제가 만약에 한다면 부모님한테 제가 1억 5천을 받는 거죠. 그 다음 제 와이프는 또 1억 5천을 받는 겁니다. 총 얼마까지 가능하다?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 안이었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국회 쪽에 올렸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무슨 얘기냐,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줘야 된다. 추가 공제라기보다는 결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혼인을 했을 때도 출산을 했을 때도 공제를 해야 된다. 만약에 제 고3 딸이 만약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도 여기 보면 자녀 출생일로부터 제 딸이 또 제 기준으로 손자 손녀를 낳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았을 때 출산 후 2년 내 증여를 한다면, 그렇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다면 출산공제 1억 원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혼인공제 1억 원과 출산공제 1억 원을 추가적으로 다 2억 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혼인공제 1억, 출산공제 1억 중 이 한도는 이거는 각각 1억이 아니라 합쳐서 1억 원이다. 이것이 이번에 개정세법 중 가장 많이 바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혼인공제로 1억, 즉 1억 5천, 1억 5천 받든, 아니면 출산공제로 1억 5천, 1억 5천 받든 3억 정도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 이것이 이번에 국회에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국회 통과가 되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시행은 2024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을 한다. 됐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가구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핫 이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세무업계 쪽에서는 이 부분들이 최근에 추진이 엄청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쪽에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5년 전 거, 4년 전 것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거. 이거는 지금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 지하층은 제외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개 동해 주택으로서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가장 다가구주택의 전형적인 내용이죠. 여기는 필로티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주차장 등. 아니면 여기에 상가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 다가구, 2층 다가구, 3층 다가구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매매했을 때 양도시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규정은 충족을 하고 있어야죠.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기 시작했어야죠. 인천 같은 경우 2020년도 6월 19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2023년도 1월 5일 이후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돼 있죠. 만약에 인천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했고 2020년도 6월 19일부터 2023년도 1월 4일까지 그 기간 중에 취득을 한 주택이라면 이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맞죠?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만약에 2분의 1은 제가 가지고 있고 2분의 1 지분은 와이프가 가지고 있어요. 와이프가 급해서 경매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경매될 위기에 처해서 와이프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을 했다. 이 경우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통으로 매각을 하는 경우만 되지 지분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자, 최근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서 5년 전, 4년 전, 3년 전 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다가구주택인데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어야 하는데 위에 옥탑방이 있어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렇죠? 화장실도 만들고 싱크대도 있고 주거시설이 있어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건축법상 몇 층이 되는 거예요? 4층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매각을 했는데 국세청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할까? 여기 보면 세무신고가 돼 있다는 문제가 되죠. 어떤 경우에는 여기 원래는 필로티였는데
필로티였는데 여기를 혹은 여기가 상가였던 필로티였는데 주거용으로 만든 겁니다. 옥탑방은 없는 대신 여기를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게 1층, 2층, 3층, 4층이 돼서 다가구 주택 요건에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추진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상가가 있었는데 상가 이 부분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을 했다 다 추진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 강의를 하기 전에 김영범 회장님께 전화를 한번 올렸어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여쭤봤는데 상가를 매각했을 때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50억짜리 상가를 매각을 합니다. 그렇죠? 상가 건물에 대한 부속 토지가 있고 건물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부분이 있는데 50억에 매각을 했을 때 토지는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상가 건물은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과세죠. 그렇죠. 토지 건물을 매각했을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도자 측면에서의 중개 업무를 하신다면 부가세 별도를 쓰는 게 좋은가요? 안 쓰는 게 좋은가요? 매도자 입장에서 안 쓰는 게 좋은가요? 쓰는 게 좋은가요? 써야 됩니다. 안 썼을 때는 50억 받은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자한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소송까지는 아니지만 매도자가 피해를 보는 거죠. 반드시 부가세 별도 얘기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가세를 안 쓰는 게 좋지만 매수자가 만약에 이 상가 건물을 사서 본인이 사업과 관련돼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세금 계산 건물 부분에 대해서 끊어주고 매수자는 정확한 금융거래를 통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되는데 매수자는 만약에 이 사례에서 토지와 건물 비율이 토지가 한 60%고 건물이 한 40% 정도라면 50억 중에 토지가액은 30억, 그 다음에 토지가액은 30억, 건물가액은 20억 정도예요. 20억의 부가세 별도면 2억이죠. 이 매수자 측면에서는 2억이 준비가 돼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중개사님한테 중개사님 부가세 금액을 적게 내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토지가액을 49억으로 써주고 건물가액을 1억으로만 써주세요. 좋습니다 하고 갔을 때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원래 이제 세법상에서는 원래는 감정평가 가액 비율 혹은 토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비율로 부가세를 안분하는 게 타당하고요. 그 비율과 관련돼서 30% 이상 범위 내에서 이 차이가 안 나게 해서 구분 기재했다면 특이학상에 구분 기재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비율로 안분했을 때 30% 이상 차이가 나면 국세청에서 다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사례인데 경기도 성남시 성남역 근처에 120억의 상가 건물을 매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중개사님이 개입한 게 아니라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이 개입을 했어요. 사무장이 개입을 해서 본인이 자신 있게 썼습니다. 특이학상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그리고 매매를 성사시켰어요. 근데 그 건물가액이 보니까 3억밖에 안 돼요. 왜 3억을 썼습니까? 물론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지만 왜 3억을 썼습니까? 하니까 그 법무사사무소 사무장님 3억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금액을 쓴 겁니다. 기준시가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쓰면 되나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중개사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 문제가 없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매도자 측 그 법무사님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체크하지 않았지만 문제점이 심각한 사례가 있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토지 건물과 관련돼서 매수자가 이 상가 건물을 취득을 해서 매수자가 다 멸실을 하고
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때는 매수자 측면에서는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시 멸시를 하기 때문에 없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전보 아까 같은 경우에도 100억에 지금 건물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토지가 100억 건물 빵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만 특약사항은 본 부동산 중 건물은 매수자가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건물 가액은 0원으로 간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다만 왠지 불안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쓸 수 있냐면 이 매도자나 매수자 측을 설득을 해서 이 건물 현재 감정평가를 하면 뭐 한 10억, 20억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잔존 가치를 평가를 해달라. 건물 멸실 목적의 감정평가. 그러면 가치가 총 100억 중에 건물가액은 1억 이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99억, 건물 1억 정도로 쓰고 이런 특약사항을 썼을 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부가세 문제도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부가세가 있는 게 좋은가요? 없는 게 좋은가요? 없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업의 포괄량 수도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을 매각을 했는데 혹은 1층, 2층은 상가고 3층은 주택입니다. 이 경우에 매매했어요. 매매했는데 상가 건물 1층과 2층과 관련돼서는 부가세가 발생을 당연히 하죠. 토지는 면세니까 없고 주택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면세가 되기 때문에 없는데 이 부가세에 발생하는 이 상가 때문에 서로 매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매수자 측 이유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이 사업의 포괄량 수도로 넘기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근데 말이 사업의 포괄량 수도지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장별로 사업과 관련된 물적, 인적 이런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승계시킨다면 부가세 없이 갈 수가 있다. 건물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어요. 그렇죠? 임대 건물이라면 보증금 다 승계시키고 세입자 승계시키고 은행 대출도 승계시키고 물론 매수자가 은행 대출 다 갚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출이 있다면 승계시키고 세입자도 다 승계시켜야 되겠죠. 이런 부분. 공장 건물이라면 업종이 동일해야 돼요. 제조업 중에 자동차 무슨 제조업이다. 그대로 제조와 관련된 시설을 승계하고 토지 건물 다 승계하고 직원들도 다 승계해야 돼요. 그렇죠? 기계 장치도 다 승계해야 되고 그대로 업종을 똑같이 간다면 부가세가 없다. 자, 사업의 포괄량 수도로 보는 사례가 있는데 자, 요걸 볼까요?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는데 올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매도자가 올 임대업을 하고 있다. 매수자가 똑같이 올 임대업을 하면 부가세 문제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량 수도. 근데 매도자가 상가 5층까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매수자가 1층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음식점이 잘 돼서 이 상가 건물을 통째로 본인이 사는 거죠. 물론 대출도 받겠지만 매수자가 음식점을 직접 본인이 운영하고 나머지는 임대업을 했을 경우 이것은 포괄량 수도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최근에 오피스텔 분양이 잘 되나요? 안 되죠. 상가도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요.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성남시 경우 예를 들었죠. 120억에 매각을 했다. 그 현장은 1년 전에 얼마에 취득을 했었냐면 165억에 취득을 했었는데 1년 만에 120억에 매각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이유가 시행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현장이 6개가 더 있었어요. 6개 현장 중에 이 6개 현장을 다 매각을 하려고 했었지만 안 팔리고 이 현장만 매수자가 생긴 겁니다. 120억에 사겠다. 이 현장을 수십억 적자 보고 매각해야 다른 5개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1년 만에 그렇게 매각한 현장들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시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매매업이나 이제 건설업자인데 본인들이 이제 상가를 건설업 혹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분양을 하다가 총 10개 층 중에 3개는 분양이 되고 나머지 7층은 분양이 안 됐어요. 이걸 매각을 할 때 매수자는 임대업을 하든 어떤 업을 할 텐데 부동산 매매업자나 이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 미분양된 물건을 매각할 때는 이건 포괄 양식도가 전혀 안 됩니다.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 특히 부가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지금 국회에 올라간 내용들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취득세 중과세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와 관련된 그 이외의 단기 세율을 일반적인 세율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들이 개정이 되진 않았지만 내년 이제 국회의원 선거 통해서 5월부터 8월 사이에는 어느 정도 액션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개정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또 개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된 규정과 개정이 안 된 규정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신부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김영인 교수님과 김경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